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보안공학연구실 서재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고신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보안공학 절차에 따라 어떻게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찍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차량에 탑재되는 시스템 중 하나인 썸스는 해킹이나 버그로 인해 오동작을 수행하는 경우 탑승자나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보안공학 절차에 따라 개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안공학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위협을 식별하고 해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방법인 위협 모델링을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정형기법을 통해 해당 요구사항들이 적용된 썸스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된 썸스 아키텍처를 수학적으로 명시한 후 검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어떤 동기에서 연구가 시작됐는지를 나타내는 인트로덕션, 관련 논문 및 표준, 규정을 나타내는 Summary of Related Works, 논문에서 수행한 주요 내용,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행 기능만 존재하던 과거의 자동차와는 다르게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 등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량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추가되며 공격자들의 공격 경로도 증가하여 차량에 대한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로 아래를 보시면 ECU 시장 성장률 그래프가 있는데 차량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세이프티 시스템과 관련된 ECU, 그리고 샤시와 관련된 ECU, 파워 트레인과 관련된 ECU, 통신 및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ECU,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ECU들을 차량에 공급하기 위해 ECU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ECU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차량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차량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신고 건수는 2014년에 12건, 2016년에 24건, 2018년에 79건, 2019년에 188건으로 ECU 시장 성장률이 증가할수록 전 세계 차량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크라이슬러와 현대, 테슬라에서 차량 인포테인먼트, 와이파이, 차량용 웹브라우저, 차량용 키팝, 그리고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차량 엔진 및 브레이크를 제어하거나 차량 시동을 제어하는 사례 등이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햇과 같은 해킹 컨퍼런스에서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면을 시연하였었습니다. 이때 차량 해킹의 대상이 된 지프의 제작회사인 크라이슬러는 해킹의 영향을 받는 14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해야 했습니다. 이런 차량 리콜이 발생할 경우에는 크라이슬러와 같이 적어도 수십만 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OEM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차량 리콜에 사용되는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해킹 사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OEM에서는 무선으로 차량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인 OTA 업데이트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OTA 업데이트 기술도 공격 경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UN 유럽경제위원회인 UNEC는 UNR 156을 통해서 차량의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여 차량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업데이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썸스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7월까지는 모든 신차종, 그리고 2024년 7월까지는 모든 차량들에 대해
UNR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에 차량을 수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UNR 156의 경우 요구사항 중 하나를 예시로 들자면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등과 같은 추상적인 요구사항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OEM에서 썸스를 개발할 경우 참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상적인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OEM에서 썸스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안 요구사항과 해당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소스코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조사해본 결과 기존 논문들에서는 자율주행차 및 OTA 등 차량 기능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과 규정들에서는 차량에 대한 위협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썸스 구축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논문들의 경우 썸스 전체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OTA와 같이 차량 시스템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는 문제점과 규정에서는 추상적인 요구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썸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소스코드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프로세스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프로세스에서는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위협을 식별하고 해당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위협 모델링이 수행됩니다. 이때 위협 모델링은 시스템에서 지켜야 하는 자산인지 무엇인지 확인하는 범위 식별, 시스템 구조를 추상화하여 데이터 흐름을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 모델 작성,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알려진 취약점, 약점, 공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공격 라이브러리 수집, 대상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공격 표면 분석, 식별된 위협을 통해 대상 시스템의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 시나리오 도출, 공격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 도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안 요구사항이 도출된 이후에는 UML을 통해 각 보안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보안 기능들이 탑재된 안전한 썸스를 재설계합니다. 그리고 재설계된 썸스를 수학적으로 명세한 후 각 보안 기능들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합니다. 이후 아틀리어 B를 통해 수학적으로 명세된 설계를 소스코드로 생성합니다. 이런 각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먼저 범위 식별에서 ITUT, SAE, 코베사, UNR 156 관련 논문 등의 차량 설계와 관련된 24개의 문서들을 기반으로 썸스에 대한 구성 요소를 식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식별할 때 분석한 문서 중에 하나를 보면은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인 ITUT에서 나온 기술 문서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아키텍처를 통해서 차량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리콜 프로세스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리콜이란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결함을 고쳐주는 제도인데 이러한 ITUT에서 말하고 있는 리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OEM이 리콜이 필요함을 알리면 ECU 공급업체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OEM은 품질 보증을 위해 패치 파일을 진단하는 서버에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한 후 업데이트 서버로 보냅니다. 이러한 업데이트 서버는 패치 파일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차량 판매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OEM은 커스터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고객 정보들을 관리하는 CRM 서버를 통해 리콜에 영향을 받는 차량 목록을 식별합니다. 이후 OEM 업데이트 서버는 차량 판매사에 소프트웨어를 전송하고 차량 판매사는 리콜에 영향을 받는 모든 고객들에게 등기 우편과 이메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알립니다. 알림을 받은 고객이 차량 판매사에 방문하여 차량을 맡기면 기술자는
직렬 통신 도구를 통해서 차량 내부 버스에 접속하여 ECU를 업데이트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OEM에서는 이런 리콜을 수행할 경우 영향을 받는 차량이 적어도 수십만 대가 넘기 때문에 리콜에 사용되는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해킹 사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OEM에서는 무선으로 차량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인 OTA 업데이트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썸스 아키텍처를 도출하냐면 앞에 ITUT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키텍처는 썸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리콜에 대한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아키텍처만을 기반으로 썸스에 대한 범위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최신 논문과 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썸스 아키텍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썸스 아키텍처는 크게 OEM 디벨롭먼트 서버, 다이아그노스틱 서버, 업데이트 서버, CRM 서버, 오토 리페어샵, 오토모티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업데이트가 수행되는지 설명하자면 먼저 OEM 디벨롭먼트 서버에서 패치 파일을 개발하고 OEM 다이아그노스틱 서버에 전달하여 패치 파일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완료된 패치 파일은 OEM 업데이트 서버에서 암호화 및 서명되어 자동차와 자동차 정비소에 배포됩니다. 다음으로 OEM 업데이트 서버에서 배포한 패치 파일은 오토모티브 내 게이트웨이를 통해 수신되며 패치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사 후에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이후 고객 확인을 통해 업데이트가 승인되면 패치 파일에 대한 서명 검증 및 복구화가 수행되어 ECU에 설치됩니다. 만약 업데이트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마스터 ECU에 의해서 복구가 수행됩니다. 그리고 오토 리페어 샵 내 엔지니어는 업데이트 시 특정 기술 및 복잡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OEM 업데이트 서버에서 수신한 패치 파일을 이용하여 차량의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차량에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차량 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량은 주기적으로 또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이트웨이를 통해 OEM CRM 서버에 차량 정보를 전달하여 차량 소유주를 인증합니다. 인증이 완료된 후에는 OEM의 최신 패치 파일 버전과 차량의 패치 파일 버전을 비교하여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OEM 업데이트 서버에 업데이트 파일을 요청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차량에 업데이트가 필요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썸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시스템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 추상화를 하는데 이때 추상화란 분석 대상 시스템에 대한 필수 정보만 남겨서 분석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시스템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 추상화를 수행하냐면 차량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 요소가 탑재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흐름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추상화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추상화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추상화의 예는 아래 그림과 같이 왼쪽에 클라우드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해 샤시의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그리고 ADAS의 카메라, 초음파 센서의 펌웨어와 데이터를 보내는 그림이 있는데 이러한 그림을 OEM에서 데이터를 전송하여 ECU를 업데이트하는 모델에 맞게 추상화하면 오른쪽과 같이 OEM과 ECU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모델을 작성하는데 이때 기호들을 통해 구성 요소들을 표현하여 시스템 모델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기호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외부 객체, 프로세스,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흐름, 신뢰 경계의 5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각 구성 요소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먼저 외부 객체는 네모로 표시되며 분석 대상에게 서비스 및 데이터를 요구하는 외부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동그라미로 표시되며 분석 대상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저장소는 실선 2개로 표시되며 데이터가 저장 및 검색될 수 있는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흐름은 화살표로 표시되며 DFD 내 구성 요소 간 정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경계는 점선 네모로 표시되며 분석 대상 내 접근 권한 및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에 따라 분리된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썸스를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기호들을 통해 시스템 모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콘텍스트 DFD부터 레벨 0, 레벨 1 DFD까지 특정 기준을 가지고 상세화하였는데, 먼저 콘텍스트 DFD에서는 OEM, 차량 정비소 등의 역할을 기반으로 시스템 구성 요소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콘텍스트 DFD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는 외부 객체가 소스코드를 OEM 개발 서버로 보내면, 개발 서버는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패치 파일을 생성하고 테스트를 위해 진단 서버로 전송합니다. 진단 서버는 패치 파일을 테스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업데이트 서버로 보냅니다. 업데이트 서버는 수신한 패치 파일을 저장소에 저장한 후에 최신 패치 파일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차량과 차량 정비소에 패치 파일을 전송합니다. 이때 패치 파일을 차량으로 전송하는 경우 차량 저장소에 패치 파일을 저장한 후에 이슈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또한 차량 정비소의 엔지니어가 수신한 패치 파일을 통해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차량 탑승자가 업데이트를 원할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RM 서버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차량의 ECU 펌웨어가 최신 버전이 아닐 경우 업데이트 서버에 요청하여 패치 파일을 차량에 전송해주고 해당 파일을 이용하여 업데이트가 수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벨 0 DFD는 앞에서 설명한 콘텍스트 DFD를 더 상세화하며 개발, 업데이트, 고객 관리 등의 시스템 구성 요소 목적에 따라서 역할을 분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벨 1 DFD는 레벨 0 DFD를 상세화하여 암호화 및 서명과 같은 기능에 따라 시스템 구성 요소를 분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모델이 작성되면 시스템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을 식별하기 위해 현재까지 알려진 취약점 정보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CVE, CWE, IEEE, 블랙햇, 데프콘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리눅스 커널의 get 유저 및 put 유저 함수는 특정 주소의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커널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읽거나 수정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취약점 정보들을 수집하여 총 70개의 공격 라이브러리를 수집하였습니다. 공격 라이브러리를 수집한 이후에는 썸스에 대한 공격 표면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격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차량 사이버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과 표준인 SAE J3061과 ISO SAE 21434에서는 차량에 대한 위협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시 타라라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타라에 명시되어 있는 위협 분석 및 위험도 평가 방법으로는 TVRA, 에비타, 헤븐즈 시큐리티 모델 등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 설명하자면 TVRA는 2011년에 개발된 위협 식별 및 위험도 분석 방법으로 분석 대상 내에서 위협을 도출하고 각 위협이 실제로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 공격 시간, 접근성, 장비, 공격 영향을 평가하여 공격 성공 가능성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에비타는 2011년에 개발된 하접 기반의 위협 분석 방법으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위협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비타는 전장 부품 간 통신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보안 기능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헤븐즈 시큐리티 모델은 2012년에 개발된 차량용 위협 분석 및 위험도 분석 방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트라이드를 기반으로 차량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고 위협별로 스렛 레벨과
임팩트 레벨을 계산하여 위험도 수준을 평가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들 중 가장 최신 기법이며 차량에 대한 위협 분석 및 위험도 평가를 위해 개발된 헤븐즈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헤븐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트라이드를 통해 위협을 식별하며 차량에 대한 위협을 식별할 시 차량 내부뿐만 아니라 OEM이나 차량, 그리고 운전자와 같은 주변 요소들도 고려하여 위협을 식별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차량 제조사 및 공급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기관인 코베사에서도 차량에 대한 위협 분석지 스트라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썸스에 대한 위협 분석 시 스트라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트라이드는 위협을 스푸핑, 템퍼링, 리퓨디에이션,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엘리베이션 오브 프리빌리지의 6가지로 나누어 식별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위협은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기밀성, 가용성, 인과와 매핑되며 위협들 중 스푸핑은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위협, 템퍼링은 데이터 또는 코드를 수정하는 위협, 리퓨디에이션은 사용자가 수행한 행동에 대해 부인하는 위협,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는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위협,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는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위협, 그리고 엘리베이션 오브 프리빌리지는 적절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위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스트라이드를 이용하여 위협을 식별하는데 이때 스트라이드 퍼 엘리먼트와 스트라이드 퍼 인터랙션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스트라이드 퍼 엘리먼트는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식별하는 방식이고 스트라이드 퍼 인터랙션은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위협을 식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두 방식들 중 스트라이드 퍼 엘리먼트 방식은 각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지만 스트라이드 퍼 인터랙션 방식보다 실제 위협에 해당하는 결과를 더 많이 도출하며 실제로 헤븐스에서도 차량에 대한 위협을 분석할 시 스트라이드 퍼 엘리먼트가 스트라이드 퍼 인터랙션보다 더 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트라이드 퍼 엘리먼트를 사용하여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식별할 때는 앞에서 수집한 공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협이 식별되냐면 기존에 공격 라이브러리가 없을 경우에는 위의 표와 같이 공격자는 정당한 사용자를 위장할 수 있다 라는 추상적인 위협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공격 라이브러리에 리눅스 커널의 join.c에 있는 mypiex cmd adhoc start를 실행할 경우 공격자는 SSID 값을 입력하여 원격에서 이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첨가하게 되면 기존의 정당한 사용자를 위장할 수 있다 라는 위협이 긴 SSID 값 입력을 통해서 정당한 사용자를 위장할 수 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위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말한 방법을 이용하여 SSID 값 입력을 통해 정당한 사용자를 위장하여 원격에서 이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와이파이 핫스팟으로 위장하여 원격에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get 유저 및 put 유저 함수를 통해 정당한 사용자를 위장할 수 있다. 버퍼 크기 검증 부족으로 인해 커널에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다. 부채널 공격을 통해 커널 내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등의 썸스의 각 구성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총 1007개 식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협을 분석한 이후에는 공격 시나리오 도출 단계를 진행합니다. 공격 시나리오를 도출할 때는 분석 대상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이용하여 공격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기법인 공격 트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공격 트리는 수집된 보안 위협들이 실제 공격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공격 트리에서 최상위 노드는 공격자의 최종 공격 목표를 나타내고 최하위 노드는
각 공격 시나리오를 수행하기 위한 진입점으로 공격자가 해당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내 잠재적 위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노드들은 AND, OR 조건을 통해서 상위 노드의 공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AND 조건의 경우 상위 노드의 공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ND 조건으로 묶인 하위 노드들이 모두 달성되어야 함을 뜻하며 OR 조건의 경우 AND와 반대로 한 가지의 하위 노드만 달성되어도 상위 노드로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 빨간 네모 부분을 보시면 1번, 2번 쪽은 OR, 3번, 4번 쪽은 AND로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OR 쪽은 1과 2 둘 중에 하나만 달성하여도 상위 노드의 공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AND 쪽은 3번, 4번을 모두 달성해야 상위 노드의 공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수집한 공격 라이브러리와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식별한 위협이 공격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차량과 OEM에서 SSID 값 입력을 통해 정상적인 사용자로 위장할 수 있다 라는 위협이 있는 경우 공격자는 클라우드에 접근한 후에 OEM이나 차량에 이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특정 공격들을 이용하여 공격자의 공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들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도출한 공격 시나리오의 예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공격 목표로는 차량 동작 방해, 서버 동작 방해, 차량 제어, 서버 제어의 4가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공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푸핑, SSID 획득, 스니핑, 악성 패킷 전송 등의 공격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도출하였습니다. 공격 시나리오를 도출한 이후에는 공격 시나리오의 시작점이 되는 최하위 노드의 공격이 성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하위 노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때 앞에서 말했듯이 최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5월과 AND로 나누는데 5월은 각 공격들이 개별적으로 수행되어도 상위 노드의 공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AND는 각 공격들이 둘 다 성공해야 상위 노드의 공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는 5월의 경우 1번, 2번 모두 대응해야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AND의 경우 3번, 4번 공격 중 하나만 막더라도 공격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예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공격 시나리오를 보면 SSID 획득이라는 공격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미 코드를 실행하고 서버를 제어하는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SSID 획득이라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의 예로는 공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 없는 사용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SSID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ID, 패스워드 등을 통해서 사용자를 식별하여 해당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앞 페이지와 같이 공격 시나리오의 시작점이 되는 최하위 노드에 대한 공격들에 대응할 수 있는 OEM 서버는 표준에 지정된 암호화 알고리즘 및 암호화 키 길이에 따라 생성된 암호화 키를 통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OEM 서버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특정 구성 요소 및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접근 통제 기능을 기반으로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제어하는 접근 통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차량 내 ACU는 권한 없는 사용자가 특정 구성 요소 및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서 사용자의 접근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OEM 서버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OEM 서버는 각 개체의 식별자를 기반으로 각 개체가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OEM 서버, 차량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경우 지정된 문자열 길이를 초과하는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의 38개의 보안 요구사항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한 이후에는 해당 보안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한 보안 기능들을 식별한 후에 보안 기능들이 탑재된 안전한 썸스를 재설계하였습니다. 이때 보안 요구사항에서 사용자의 접근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라는 요구사항에서 접근 통제를 위해 인증된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과 각 객체의 식별자를 기반으로 각 객체가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는 권한에서 ID, 패스워드, VIN 등을 통해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인증 및 인가 기능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썸스를 재설계할 때는 UML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UML이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표준화한 모델링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기호와 도식을 이용하여 시스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UML은 실제로 고객이나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자, 아키텍처, QA, 침투 테스터 등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UML에는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묘사함으로써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표현하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에서 발생해야 하는 비즈니스 측면의 활동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과 개발자 또는 시스템 내 객체 간 상호작용을 순서대로 표현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오브젝트 간의 관계와 수행하는 업무 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물리적 관계와 인터페이스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아키텍처를 표현하고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은 외부 환경에 설치된 시스템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중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과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을 통해 컨텍스트 DFD와 같이 추상화된 형태의 시스템을 그린 후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시스템과 구성 요소들과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 표현하여 시큐어 썸스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은 노드, 컴포넌트, 연결관계, 종속관계의 4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하자면은 직육면체로 표현되는 노드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하드웨어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표현되는 컴포넌트는 배포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결관계는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관계, 그리고 종속관계는 노드에서 실행되는 컴포넌트 간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그린 디플로이먼트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인데 이러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보다 상세하게 작성되며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연결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4가지의 구성 요소로 작성되는데 각각에 대해 설명하자면 직사각형으로 표현되는 컴포넌트는 소프트웨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현되는 제공 인터페이스는 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인터페이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왼쪽 소괄호로 표현되는 요구 인터페이스는 특정 컴포넌트가 동작하기 위해 타 컴포넌트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며 정사각형으로 표현되는 포트는 컴포넌트 내부여서 제공, 요구 인터페이스 간 연결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기반으로 그린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에 대한 예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앞에서 말한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과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재설계한 시큐어 썸스 중 일부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시큐어 썸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썸스 아키텍처 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관계를 설계하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썸스 아키텍처 내 데이터와 동작 조건 등을 바탕으로 기능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시큐어 썸스 아키텍처를 보면 앞에 보안 요구사항 쪽에서 식별자를 통해 인증하여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ID 패스워드를 통해서 개발자를 인증하는 부분의 까만색 네모, OEM 개발팀 리더와 개발 팀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다른 부분을 파란색 네모와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스코드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른 서버에 보내도 되겠다 라는 것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개발팀 리더이기 때문에 어프로브라는 행동을 개발팀 리더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설계된 썸스의 각 기능들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형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형 기법은 본 논문과 같이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오류를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제품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학적으로 명시된 기능과 동작 조건을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정형 기법을 사용하는 사례로 나사에서 정형 기법을 사용하여 기존 개발 프로세스에서 놓칠 수 있는 144개의 결함을 발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44개의 결함을 수정하려면 시간당 약 3,500명의 인력에게 $100씩 지급되어야 하는데, 정형 기법을 수행할 경우 13만 7천 달러가 소모되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에서 21만 3천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형 기법을 통해서 썸스의 각 기능들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명세합니다. 이때 자동차, 비행기, 기차 등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B 메소드를 이용하여 썸스를 정형 명세하였습니다. 이러한 B 메소드는 다양한 기호, 변수, 상수들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모델링하는데, 이러한 기호들의 예는 아래와 같이 AND를 나타내는 시옷 기호, OR을 나타내는 V 기호, A이면 B이다를 나타내는 는 꺽쇠 기호, not을 나타내는 기역 기호, 모든을 나타내는 A를 뒤집어 놓은 기호, 어떤을 나타내는 E를 뒤집어 놓은 기호, 원소를 나타내는 삼지창 기호, 합집합을 나타내는 U 기호, 교집합을 나타내는 U를 뒤집어 놓은 기호, 그리고 차이를 나타내는 백슬래시 기호,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이지창 기호, 파셜 펑션을 나타내는 화살표 기호, 그리고 토탈 펑션을 나타내는 화살표 기호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호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명세하는데, 본 논문에서 시스템 모델을 정형 명세할 때는 이벤트 B를 사용합니다. 이런 이벤트 B는 콘텍스트와 머신을 이용하여서 시스템 모델을 수학적으로 명세합니다. 여기서 콘텍스트란 시스템 모델의 구성 요소와 각 요소 간의 관계 등과 같은 정적 성질을 명세하며, 복수의 콘스턴트로 이루어진 사용자가 정의하는 집합을 나타내는 캐리어 셋, 사용자가 정의한 상수인 콘스턴트, 캐리어 셋과 콘스턴트가 만족해야 하는 성질인 엑시엄, 그리고 엑시엄을 통해서 검증해야 하는 성질인 시어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컨텍스트 예를 보면은 유니버시티 컨텍스트라는 컨텍스트가 있는 경우 스튜던트라는 셋과 맥스코스 커퍼시티라는 콘스턴트를 통해서 유니버시티의 수업에는 최대 학생 수가 30명 이하이다 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신은 시스템 모델 내 구성 요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이벤트와 같은 동적 상황을 명시하는데, 이때 머신은 시스템 모델의 상태 표현을 변경할 수 있는 변수인 베리어블, 그리고 각 변수가 가져야 하는 성질인 인베리언트, 그리고 머신이 속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외부에서 전달될 수 있는 매개 변수인 any, 이벤트에서 어떠한 조건을 나타내는 where, 그리고 이벤트에서 조건을 달성한 경우 수행되어야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액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모델을 정형 명시할 때 앞에서 설명한 콘텍스트와 머신을 이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는 앞에 UML 부분에서 설명했던 개발자들이 로그인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이러한 로그인 기능은 위험 모델링을 통해서 도출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이러한 로그인을 소스코드로 구현한 내용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로그인 시 발생할 수 있는 동적 상황을 나타내는 머신 파일인데, 처음에 로그인 시도 횟수가 0으로 초기화되고 사용자가 로그인할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로그인 시도 횟수를 확인합니다. 만약 로그인이 성공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맞는 권한이 주어지고 로그인 시도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만약 로그인이 실패할 경우에는 로그인 시도 횟수가 1회 증가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명시한 설계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로딩 도구에서 지원하는 프루프 오블리게이션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빨간 네모 부분을 보시면 다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본 논문에서 명시한 내용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증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 완료된 설계를 가지고 코드 생성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형 명세 및 검증에 사용하였던 로딩 도구는 코드 생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드 생성을 지원하는 아틀리어 B를 통해서 코드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런 아틀리어 B에서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로딩에서와 달리 머신 파일에서 사용하는 변수 및 상수의 특정 값을 할당하기 위한 임플리멘테이션 파일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파일을 추가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성된 코드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스 코드는 수학적으로 명시한 설계에서 설정한 조건들을 확인하여 로그인 성공, 실패 여부를 확인하고 권한을 부여한 후에 로그인 성공 여부와 로그인한 객체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스 코드들이 보안 요구사항에 어떠한 항목을 만족하게 되냐면, 각 객체의 식별자를 기반으로 각 객체가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에 해당하는 항목을 만족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스 코드를 보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인증을 수행하고 로그인에 성공할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인증된 객체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요구사항이 적용된 소스 코드를 이용할 경우 앞에 공격 시나리오 부분에서 설명했던 SSID 획득을 통해서 인증을 수행한 다음에 이미 코드를 실행하여 서버를 제어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게 되냐면, 기존에는 SSID만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인증을 성공할 수 있었는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한 소스코드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모두 입력해야 인증에 성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SSID와는 달리 네트워크 패킷 등을 스니핑하여 쉽게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생성된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 아래 콘솔창과 같이 로그인에 성공했으며 어떤 객체가 로그인했다, 아니면 로그인에 실패했다 라는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인 보안 위협 분석 방법인 위험 모델링을 통해서 썸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보안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보안 기능들이 탑재된 안전한 썸스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이벤트 B를 통해 썸스 아키텍처를 수학적으로 명세하고 로딘을 통해서 각 보안 기능들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틀리어 B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명세된 설계를 소스코드로 생성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과정들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GitHub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따라서 OEM에서 썸스 개발 시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과 결과물을 첨부하는 경우 안전한 썸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